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 경선이 끝난 후 2주 만에 전격 회동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신경전은 더 거세지고 있는데요.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한상익 가천대 교수, 정택은 시민을 위한 정책연구원 원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 전격 회동을 가졌습니다. 2주 만인데요. 이 회동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부터 듣겠습니다. 사실 보통 경선이 끝난 다음에 한 5, 6일 정도 걸려요. 회동을 하는데 지난번에 그랬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두 가지 정도의 특성이 있죠. 하나는 선거가 좀 길게 남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선 말이 많으니까 금방인 것 같은데 4개월 넘게 남았어요. 네. 넘게 남았고 뭐 그렇게 급하지가 않고 두 번째는 이제 이재명 후보의 사장인데 경기도 국감이 있었죠. 그 국감이 이제 끝난 후에 지금 4일 만에 만난 건가요? 뭐 이렇게 되죠. 네. 근데 원래 이제 이 정치 지도자들 간의 만남이라는 거는 이 백조 같습니다. 위에서는 별일 없는 것 같지만 밑에서는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로 그 밑에 예컨대 이제 뭐 총괄 본부장급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동안 논의를 해왔던 걸로 알고 있고 그 논의가 어느 정도 합의가 됐기 때문에 만난 거고 저는 대강 그 원팀을 이루고 하는데 큰 무리 없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두 사람 모두 정권 재창출한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면 이낙연 전 대표가 선대위 상임고문을 맡기로 했습니다. 이 상임고문을 맡기로 한 것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합의가 되어 있죠.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함께 노력한다. 그리고 선대위 참여 방식은 상임고문을 맡는다. 세 번째, 신복지 체제를 그 대통령 후보가 직접 챙기겠다. 이 세 가지인데 상임고문이라는 좀 절묘해요. 네. 왜냐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 기존 선대위를 보면 당대표나 총리를 했던 분들은 명예선대위원장들을 주로 했고요. 네. 그 경선에 같이 뛰었던 분들은 공동선대위원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 되게 위치가 묘해요. 당대표에 국무총리까지 다 했고, 네. 정세균하고 좀 비슷한 분데 또 직전 네. 당대표고. 이러니까 이분을 그냥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대우할 것이냐, 아니면 명예선대위원장으로 대우할 것이냐. 근데 또 명예선대위원장도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분을 도대체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만 고민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둘 간의 합의가 이 고문 중에 그래도 항상 상임고문이라는 거는 실제 계속 선거에 개입하고 참여할 수 있는 위상을 주는 거거든요. 상임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래서 선거에 계속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고문 이런 형태로 서로 합의가 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예우와 실제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또 타협이라고 봐야겠죠. 네, 예우와 실제의 타협이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두 사람의 회동에서 선대위원장이 아닌 선대위 상임고문을 맡기로 했다. 그 이전에 지금 오늘 보여주는 모습이 그렇게 아주 흔쾌하게 민주당 전체가 용광로에 녹아서 한 팀이 되는구나라는 분위기가 된 것 같은 느낌은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지금 3시에 바로 이 근처에 있는 안국동에서 만났다고 그러는데 불과 만난 시간도 한 30분 정도뿐이 안 됐고 또 바깥에서는 또 이제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이 계속 이낙연을 연호하는 뭐 이런 영상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상임고문이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이낙연 후보나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 정치적 미래가 있기 때문에 정권 재창출에 같이 협력하겠다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아직도 뭔가 흔쾌하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 그것은 아마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2주가 경과가 있는데 그 사이에 오늘 이전에 사실은 이낙연 후보를 찾아가서 조금 뭐 낮춰지는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보다도 적극적으로 사실은 좀 이낙연 후보 측에 구애를 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모습들을 더 노력을 했으면 좋았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이낙연 후보 측에서 보면 지금 이제 그 지지자들이 소위 그 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캠프는 해체됐습니다만 지금 뭐 최근에 문제가 됐던 뭐 백현동 그 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지 조폭 연루에 대한 의혹이라든지 이런 제보가 엄청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선 가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본인에게 제기되는 의혹들을 얼마큼 더 말끔히 털어낼 것인가. 그것이 지금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의원들이나 그 지지자들을 한데 엮는 데에 가장 중요한 해결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재명 후보 내일 경기도지사직을 내려놓고 또 27일쯤 문 대통령과 면담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본격적인 본선 행보에 돌입할 것 같은데 이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본선 경선이 끝나고 이제 그 계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본격적인 본선에 들어서기 계기가 하나는 경기도 국감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온 이낙연 후보와 전 대표와 어떻게 만날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가 이제 경기지사직 사태가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네. 네 번째가 이제 대통령 면담인데 사실 대통령 면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나라는 정당 정치 국가잖아요. 정당 정치 국가인데 그 정당 정치 국가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특정 정당이 선거에 승리하면 자기의 정책을 가지고 책임지고 운영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 대통령은 정치인입니다. 근데 왜 대통령을 그 정당의 다음 대통령 후보가 만나는 것에 대해서 중립성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이런 거 좀 놀랐는데 그 미국 대통령은 선거운동 못하게 해요. 그런 건 아니겠죠. 어쨌든 대통령을 한국에도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만나는 것까지가 아마 그 경선을 마감하는 계기가 될 거예요. 이게 딱 계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아마 다음 주 대통령께서 순방 나가시는 게 수요일이니까 화요일 전에는 만나겠죠. 그러면 한 수요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뭐 지역을 순회한다든가 지금 경기도 지사하느라 거의 못 만났기 때문에 지역을 순회한다든가 그리고 또는 이쪽 여의도에서는 선거대책위를 빨리 꾸려 출범한다든가 하는 그런 대선 체제로 혹시 접어들게 되지요. 네. 아마 그런 계기가 대통령 면담이 이제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사실 언제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할 것인가 그 시점도 상당히 큰 관심사였고 야당에서는 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만남을 비판적으로 문제 제기할 이유는 사실 없어요. 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현직 대통령이 직접 뛰거나 또 선거운동도 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 앞에는 몇 가지의 과제가 있는데 앞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이제 뭐 대장동, 백현동 등의 의혹의 문제도 있고 원팀을 구성하는 문제도 있는데. 지금 그것에 더해가지고 실제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의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지금 국정 지지율이 유지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여론을 보면 이번 대선을 통해서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라고 하는 유권자 비율이 과반을 훨씬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과는 차별화하는 선거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심지어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조차도 문재인에서 이재명으로 넘어가는 것은 정권 교체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데 지금 이제 원팀의 문제도 있고 대장동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이제 대통령을 만나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만 문제는 중도층에 있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기존의 문 대통령이 걸었던 길과는 차별화할 수 있는 전략, 이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한 제약을 받을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 앞에서는 큰 과제로 남아 있는 거죠. 네, 중도층 확장이 큰 과제다라는 말씀이신데 실제 이재명 대선 후보 경기도 국감 이후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돼서 캠프 내에서는 의혹 대부분이 국감으로서 해소가 됐다라는 자평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에서는 뚜렷한 변화가 보이진 않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대장동 의혹 본선에선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그 컨벤션 효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컨벤션 효과라는 거는 보통 2, 3% 정도를 얘기를 해요. 2, 3% 정도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우리나라 경선 끝나고는 거의 잘 나오진 않습니다. 거기다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직후에 대장동 국감이 있었잖아요. 네. 그 국감 때문에 이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도 선뜻 그 지지, 대통령 후보 됐네 지지하기 좀 어려웠던 건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이 대장동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부분 그리고 또 몇 가지 더 있고 윤석열 후보 아직 뭐 될지 안 될지 모르나 예컨대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면 저분도 고발 사주 문제, 도이치모터스 아내분의 도이치모터스 문제, 네. 장모분의 뭐 그런 비리 문제들이 계속 갈 거예요. 계속 가는데 이런 문제들이 저렇게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지율들이 일정 수준의 딱박스권에서 요동을 잘 쳐요. 이건 네. 이미 이 사안들이 정치화되었다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사실 진실이 좀 중요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미 내가 지지하는 후보의 문제인데 그건 우리 후보의 얘기를 듣지 상대방에서 공격하는 쪽의 이야기는 믿지 않는 정도까지 온 겁니다. 그것이 제가 보기엔 30% 정도씩은 온 것 같아요. 네. 양쪽 다. 그럼 네. 나머지 40%의 국민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얘기들을 하는데 자, 투표율을 보면 한 75 정도? 이 정도거든요. 한 10에서 15%. 거기서 정의당이나 다른 당 빼면은 한 7, 8%가 이제 싸움장이 되겠죠. 근데 이분들은 아마 본선 거의 투표일 한 20일 전까지 결정을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는 뭐 혹시 윤석열 후보가 된다면 그분도 그렇고 둘의 의혹은 끝까지 간다고 봐야죠. 선거 직전까지 네. 계속 얘기가 가고 영향을 받을 겁니다. 거기서 이제 뭐 검찰이든 검찰 수사든 특검이든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온다면 큰 영향을 받겠지만 대통령 후보 선거 들어가는데 검찰이나 특검이나 수사 결과를 함부로 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본선까지 이 상태로 거의 간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경우 개 사과 사진을 놓고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마스 토론 이후 김종인 전 위원장을 찾아가기도 했고 또 다음 달 초에는 호남을 찾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여진 어느 정도로 계속될 거라 보십니까? 상당히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됐던 갤럽 조사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반영이 안 된 상태였고 지금 이제 전두환 발언이 수요일 날 시작돼 가지고 네. 지금 3일이 경과했고 특히나 이제 금요일 날 소위 이제 인스타그램에 이제 개에게 사과를 주는 누가 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사실은 그거는 뭐 저도 처음에 보면서 이게 무슨 다른 캠프에서 비방하려고 그렸나 올렸나 할 정도의 이해되지 않는 거였고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뭐 리얼미터부터 조사가 나올 텐데 국민 여론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다음 달 초에 지금 윤석열 후보가 광주를 방문하신다고 그러는데 네. 이달 중으로 가야죠. 서로 가가지고 좀 곤욕스러운 일을 당하고 뭐 당연히 호남에 있어서 좀 강성에 있는 뭐 민주당 지지자들 같은 부분들은 뭐 큰 구호를 외칠 수도 있고 욕설을 할 수도 있거든요. 함에도 불구하고 내 뜻이 그런 것이 아니었고 애시당초부터 내가 전두환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생각은 본인이 모의법정 내에서 사형 선고를 내렸던 것처럼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내가 발언을 잘못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보다도 좀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설화를 수습하는 과정도 잘못함으로 인해서 시간을 너무 끌었고 향후의 행보에 있어서도 보다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들을 보이지 못하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문제고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11월 1일부터는 이제 투표에 들어가고 다음 주가 이제 토론이 마지막 몇 번 벌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토론회를 한다 그러면 아예 모두 발언을 할 때 내 발언에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먼저 아주 진짜 말 그대로 겸허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윤석열 후보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전두환 발언, 사과 논란 이후
다음 주 초에 여론조사들이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윤석열 후보의 이 광주행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정태근 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아침에 개사과 사진을 보고 뭐지? 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냥 제일 든 생각은 이 사람이 정말로 사과하기 싫은가 보다. 전두환 발언에 대해서. 나는 본인이 사과를 여태까지 안 하고 살아서 그러신지 아니면 진짜로 전두환을 높이 평가해서 살다 보니 전두환이 높은 평가 받겠더라 해서 한 건지 사과하기 싫은가 보다. 그걸 억지로 하다 보니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나 보다 생각이 들었다가 요새 그 뒤에 후속 조치들을 보면서 설마 그렇지는 않겠지만 선거 전략 아닌가 생각도 들었어요. 선거 전략이요? 그러니까 경선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한테 좀 밀립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 20% 앞서거든요. 그럼 결국 이분이 믿을 거는 국민의힘 경선의 마지막 5대5니까 네. 국민의힘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시키는 게 가장 선거를 승리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 있는 5.18이나 호남에 대한 의식을 자극하기 위해서 또는 내가 사과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럴까 봐 혹시 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렇지 않고서 그래서 저도 당연히 바로 호남으로 가서 사죄를 한다든가 뭐 이럴 줄 알았는데 투표 시작되고 나서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선거 전략인가? 근데 설마 그렇게 하겠나? 그 정도로 생각이 없게 하겠냐는 생각은 드는데 또 어느 쪽이든지 지금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강 교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해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정말 좀 말이 좀 안 되는 인스타그램에 사진이 올라온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올라오던 과정은 윤석열 후보가 이제 개전 특산물에 대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당일날 소위 이제 반려견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개에게 사과를 주는 그 사진과 관련해서는 그날이 이제 목요일날 밤, 그러니까 금요일날 새벽에 이제 본인은 1시 반에 올라왔고 그게 올라가는 과정들을 몰랐다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이후 과정들에 대해서 보다 더 이제 그 문제가 터졌을 때 캠프에서 이거는 진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해서 아주 즉각적으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 조치가 늦어지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한테 이거 정말 뭔가 이거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춰졌던 것이 이제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캠프에서 실제로 메시지를 관리하고 캠페인을 처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고 우리 한 교수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전략으로 이제 뭐 당내에 강경한 세력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건 오해시고요.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근데 이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아빠야 토리가 사과 사왔다 하잖아요. 그리고 그전에 또 돌잡이 사과가 올라왔잖아요. 그렇다면 후보가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 아빠가 토리 사왔다. 이건 그럼 국민들한테 거짓말하는 건가요? 아빠가 꼭 사왔던 것처럼? 이것도 문제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저는 그래서 저는 물론 설마 아무리 그래도 전두환을 해서 지역 감정을 불러일으킬 거란 생각은 안 해요. 그 정도의 사람은 아니겠죠. 하지만 최소한 후보가 이런 인스타그램에 올라가는 것에 대한 컨펌조차 안 하고 막 올린다면 그 캠프에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이 되는 거거든요. 인스타그램까지 후보가 사실은 본인이 직접 하지 않은 이상 체크하기 어렵고 그래서 그걸 올린 사람들의 정무적 감각이라는 게 도대체 말이 안 되니까 오죽 후보도 화가 났으면은 그 인스타그램 계정 자체를 삭제해버렸겠어요. 없애버렸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 사진 논란은 여기까지 하고요. 윤석열, 홍준표 후보의 신경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홍 후보는 윤석열 캠프의 중진 영입이 공천 미끼로 영입한다라고 비판을 했고 윤 후보 측은 홍 후보의 부인 이후원회 관리를 한다. 이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거든요. 이 두 후보 간의 공방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국민의힘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두 개 다 사실은 적절하지 않은 비판이에요. 무슨 네. 얘기냐면
당내 경선을 하는데 당연히 이제 당내 영향력 있는 사람, 뭐 당협위원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분들을 다 영입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그거를 마치 무슨 다음에 단체장 공천과 거래를 했다. 사실 근데 그런 증거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지금 여론조사에 있어서의 흔들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당심을 더 많이 갖고 오기 위해서라도 영입의 열을 올리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마치 거래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안 맞고 또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다른 당의 후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가족 문제 잘 안 건드리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선거 같은 경우가 예외적으로 지금 민주당에서 사실 윤석열 후보 가족 문제를 굉장히 먼저부터 거론해 와가지고 뭐 가족 문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윤석열 후보가 사실은 홍준표 후보의 후원 회장이 그 부인이 이순삼 씨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거를 왜 비난을 하는지 사실 이해를 못 하겠어요. 더더군다나 오늘 또 뭐 선거라는 게 뭐 패밀리 비즈니스다 또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진짜 엊그저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고 난 다음에 했던 얘기가 윤석열 후보가 정치인은 메시지를 보다도 명료하게 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사실은 뭐 본인의 후보와 관련해 그 부인과 관련된 비난이 제기되니까 상대 후보 부인을 얘기를 한다든지 거기에 더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주점 이런 데서 얘기할 때는 뭐 선거도 뭐 패밀리 비즈니스 있을 수 있어라고 얘기하지만은 선거를 치러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든 가족들은 철저하게 후보자의 원군, 지원군이 되는 것이지 그게 무슨 패밀리 비즈니스여서 무슨 선거에 나타나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참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두 후보가 다 얘기하는 걸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웠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여권에서는 양측의 공방전 어떻게 보십니까?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냥 동의하고요. 저는 비즈니스라는 그 인식 자체,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저는 좀 웃었어요. 선거가 돈 벌러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영리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정도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선거에 임하니까 자꾸 이런 헛발질이 나오는 거거든요. 발언들이. 그래서 선거를 뭘로 알고 저 윤석열 후보는 치르고 계신 것일까? 선거가 장난이거나 영리행위거나 혹시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정도로 좀 황당하죠. 그리고 저는 정태근 원장이 말씀하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좀 별 일도 아닌데 서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감정 싸움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3지대 움직임도 살펴봐야겠습니다. 이 안철수 대표가 31일에 출마 선언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는 이 4자 대결 여론조사를 했을 때 8, 9%의 지지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본선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 것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작용을 할 겁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갤럽 조사에서 봐도 심상정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를 합친 퍼센테이지가 대략 16%에서 18%인데 그 조사에서 보면 실제로 아직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거나 무당층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무려 19%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거의 지금 한 35% 넘는 분들이 1당의 후보, 2당의 후보에 대해서 못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지금 김동연 후보가 안철수 후보하고 예를 들면 단일화를 하는 무슨 이벤트가 벌어지다든지 이런 일까지 가능하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쯤이면 사실 1당, 2당 후보들은 40대 초반이나 30대 후반에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참 이상한 선거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1당 후보와 2당 후보에 대한 비험도가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나 김동연 후보가 1당, 2당 후보를 위협할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만 네. 결국은 선거 막판으로 가면 그 몇 퍼센트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3지대에 있는 후보들과 연대를 할 것이냐. 왜냐하면 심상정 후보는 사실은 민주당하고 연대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안철수 후보의 행보, 김동연 후보의 행보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김동연 전 부총리와 안철수 대표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둘 나눠서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 역대 대선을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소수정당들이 있어요. 자, 이름 잘 기억나지 않는 소수정당들. 근데 이 정당들이 항상 보면 0.4%, 0.6% 사이를 얻습니다. 그 정당들이 얻어요. 그리고 정의당 같은 제3정당이 보통 3.4% 그리고 지난번 19대 대선 좀 독특했죠. 저기 이미 선거 결정된 흐름이었기 때문에 6.7% 정도 얻었었거든요. 8%. 그러니까 저는 김동연 씨는 뭐 말씀하신 대로 단일화를 해서 사라지거나 아니면은 뭐 완주를 해도 그런 소수정당 정도에 밖에 안 된다고 봐요. 좀 특별히 저분이 어떤 무언가를 내세우고 이러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안철수 후보는 좀 다릅니다. 안철수 후보는 그 자체로 한 4, 5%의 자기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언제든지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조금 합리적인 보수라고 하는 분들, 민주당 쪽에서 좀 중도 좌파라고 하는 분들을 중도 쪽에 가까운 사람들을 이렇게 묶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안철수 후보는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누구만 별로 없겠지만 이 게임에서 흐름을 좀 뒤틀 수 있는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걸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상희 가천대 교수, 정택은 시민을 위한 정책연구원 원장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